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주말 사이 엄청난 일이 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격을 당하고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몇 센치만 옆으로 갔어도 진짜 큰일이 날 뻔했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주말 사이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주문도 좀 있으셨는데, 사실 이게 언론으로 이미 많은 얘기가 보도가 됐고 당분간은 수사나 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서 뭐 더 나올 얘기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지금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부통령 러닝메이트를 발표를 했는데요. JD 밴스,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사실 물망에 올랐던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거든요. 뭐 대충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 상원의원, 꽤 유명한 정치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2016년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라고 해서 경선에 나온 적도 있었죠. 쿠바계 히스패닉으로 안보에 정말로 강경한 인물입니다. 2010년 선거를 통해서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처음 들어섰죠. 그러니까 벌써 한 14년째 지금 연방 상원의원을 하고 있는 꽤 존재감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여기서 배제가 됐냐? 굉장히 큰 이유가 하나 있기는 해요. 바로 수정헌법 제12조입니다. 수정헌법 제12조에 따르면 선거인단이 선거인단 투표를 할 때 대통령 후보 그리고 부통령 후보 둘 중에 한 명은 나하고 다른 주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으로 제가 뽑혀서 선거인단 투표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대통령 후보랑 부통령 후보가 전부 다 플로리다주 사람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나랑 전부 다 같으니까 그럴 때는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플로리다 주의 선거인단들은 모두 다 투표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당연히 플로리다에 거주를 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주지는 마라라고 플로리다입니다. 둘 중에 한 명이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사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본인의 정치적 뿌리는 쿠바, 히스패닉, 그리고 플로리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조율이 안 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마르코 루비오 의원 같은 정도면 사실은 대통령 후보까지 되려고 나섰던 인물이기 때문에 거물급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의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나왔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서로 간에 좀 으르렁거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협력하고 합의할 때는 있지만 또 견제하는 관계이기도 하고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한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노스다코타주의 더그 버검 주지사입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버검 주지사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꽤 잘 나가는 기업인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칭송을 받던 인물이었어요. 근데 2016년에 주지사로 당선이 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칭송을 하고 서로 간에 끈끈하다, 협력 잘하고 있다, 뭐 아주 지지하는 발언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버검 주지사가 노스다코타의 주지사가 된 이후에 노스다코타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전미 랭킹 2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경제를 잘 이끌고 있는 인물이라서 그 동네에서도 인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안전한 그런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마지막까지 경합을 펼쳤던 인물이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연방 상원 의원 팀 스캇 의원입니다. 팀 스캇 의원은 공화당의 흑인 상원의원입니다. 공화당의 흑인 상원의원, 이거 귀하죠. 요새 들어서 사실 공화당이랑 트럼프 전 대통령, 이 흑인 유권자들한테 좀 다가가려는 모습이 있거든요. 팀 스캇 의원이 흑인이니까 이번에 부통령 후보로 이름을 올리면 그래도 민주당으로 가려는 몇몇 사람들은 좀 돌릴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부통령 후보가 흑인이라고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흑인 유권자들이 전부 다 막 이쪽으로 돌아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좀 균열을 낼 수는 있지 않겠냐,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봤던 거겠죠. 자, 어쨌든 이런 쟁쟁한 인물들을 다 물리치고 JD 밴스가 부통령 후보로 낙점이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3년도 더 전에 JD 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밴스가 써서 정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있죠. 힐빌리의 노래. 제가 이 책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사실 2016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나서 학계라든지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관심을 가졌던 주제 중에 하나가 미국인들, 특히 러스트벨트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은 왜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트럼프에게 표를 줬는가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트럼프가 왜 미국의 대통령이 됐느냐,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은 왜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의 후보인 트럼프를 선택했느냐라고 물으면 두 가지 자료를 찾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토마 피케티 교수의 자본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 있는 한 챕터예요. 불안한 좌파.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 힐빌리의 노래입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팔레치아 산맥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러스트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왜 트럼프를 지지를 했는지 살짝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제이디 벤스는 1984년생입니다.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아서요. 만으로 39살이고요. 켄터키에서 태어나서 오하이오에서 성장을 했는데요. 정말 오은영 선생님이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에 떠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어머니는 약물 중독, 마지막에 헤로인까지 건드리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제이디 벤스를 보호해주고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외할머니입니다. 그렇게 할머니 덕분에 꽤 좋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가 있었고, 해병대에 입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라크 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입학을 하고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무려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죠. 졸업을 한 후에는 진짜 유명한 로펌에 취직을 하는데요. 나중에 샌프란시스코로 옮겨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다가 오하이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이디 벤스가 오하이오로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치를 하려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니나 다를까 2022년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를 합니다. 지식플레이 구독자 여러분들이면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선거는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도 경선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경선부터 먼저 치러야 됐는데요. 그때 정말 공화당 경선이 빡셌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제이디 벤스가 유력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그 누군가가 나타나서 벤스를 지지 선언을 해주면서 갑자기 인기가 급상승을 하면서 결국에 공화당 후보가 되죠. 그 누구가 누구냐?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2022년에 연방 상원의원이 됐으니까 2년도 채 안 돼서 지금 부통령 후보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미 언론에도 나오긴 했지만 사실 이 벤스가 처음부터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2016년도에 했었던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분열을 조장하는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적으로 친구한테 보냈었던 문자를 보면은 심지어 트럼프를 아메리카스 히틀러라고까지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2022년 상원 선거를 치르면서 마음이 변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기기 위해서 일부러 마음을 변화시킨 것인지 하여튼 이제는 완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열혈 로열리스트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저격 사건 때에도 이 4명의 후보자들이 SNS에 다 글을 올렸는데 진짜 세게 올렸죠. 이게 전부 다 바이든 캠프하고 민주당에서 트럼프 보고 파시스트라고 그러고 막 못된 소리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 니네가 이런 일을 초래한 거다. 라고 세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게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들은 바로는 주변 인물들이 이 벤스를 많이 추천을 했다고 해요. 잘 알려진 바로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벤스를 추천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벤스를 추천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뒤에 가서는 욕하고 뒷담화하고 트럼프 비난하는 사람들인데 제이디 벤스만큼은 겉과 속이 똑같이 트럼프 로얄리스트다. 자, 그렇다면 제이디 벤스가 부통령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것, 뭔가 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공화당을 나의 철학, 나의 아젠다를 따르는 젊은 세대로 교체하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한 10여 년 전에 공화당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기는 합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재정 보수를 떠올릴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밋 럼니 같은 인물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은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았죠. 그리고 굉장히 부자고 고학력에 월스트리트에서 일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쉽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었는데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공화당 주류는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정당에 지지하는 사람들 집단 이런 것이 바뀌어가는 것을 리얼라이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트럼프 시대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선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신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 부통령 후보를 지명을 할 때 내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주로 지명을 하거든요.
오바마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바이든 부통령 후보를 선택을 할 때 젊지만 경험이 부족한 자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노련하고 정치 경험이 많은 바이든을 선택한 것처럼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나랑 마음이 제일 잘 맞는, 나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은, 그리고 내가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JD 밴스는 이것으로 인해서 단숨에 공화당의 주요 정치인으로 등극을 했습니다. 이미 물론 베스트셀러 작가에다가 셀럽이긴 하지만 사실 정치에서는 아주 초년생이죠. 그치만 아마도 4년 후 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는 무조건 나올 거로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트럼프가 이번 재선에 성공을 한다면 4년의 임기를 마치고 난 후 공화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것은 굉장히 자명하고요. 설사 이번에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4개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유세를 다니면서 그야말로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이름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4년 후에 나올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훨씬 큰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셈이죠. 자, 그렇다면 JD 밴스는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원래 정설은 부통령은 별 영향력이 없다입니다. 물론 러스트벨트 출신이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곳들, 예를 들어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세 주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들 얘기들을 하는데요. 원래 이제 투표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를 보고 하지 부통령 후보가 누구냐를 보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부통령 후보 선정이 상당히 흥미롭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보통은 전당대회 전에 부통령 후보가 누구다라고 밝히는데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정말 마지막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정말로 최후까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막판에 결정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쫄깃하잖아요. 그 부통령 후보는 그래서 두구두구두구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오면서 전당대회를 조금 더 열광적으로 만들고 지지자들을 결집을 시키고 신이 나게 만드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미국은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스윙 보터들을 흡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 대부분의 경우는 지지자들, 약간 약한 지지자들까지 모두 투표를 하게끔 투표장으로 나오게 만드는 전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신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번엔 꼭 찍으러 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선거에서 일단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신나게 만드는 거는 공화당이 앞서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후보를 교체하네 마네 하면서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에 비해서 훨씬 더 공격적이고 단합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막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인 18일 트럼프 전 대통령 후보 승낙 연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을지 한번 승낙 연설 보고 정말로 여러분께 이거는 진짜 재밌는 거예요 라고 전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그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